네,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사업화 규제 강연을 맡은 이든법률사무소 임재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은 의료기기 사업화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규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런 규제를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실제 사업화를 성공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히 제 소개고요. 저는 이제 이든법률사무소 전에는 이제 뷰노에서 CSO, CLO를 맡았었고 현재는 이제 뷰노 법무정책실장 겸하고는 있긴 하고요. 이든법률사무소하고 이든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임재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로 말씀드린 부분은 의료기기 산업의 개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규제인 인허가 제도하고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 의료기기 사업화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장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높은 성장성을 지닌 미래 유망 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감으로써 선진국이 진행하는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하고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굉장히 큰 이제 해외 인지도를 개선을 하고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의료기기 그리고 디지털 헬스 산업에 더더욱 집중을 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기를 하시면서 규제가 없어질 것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되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 규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다 보니까 국민의 건강과 보호 관점에서 이런 규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고, 또 아시겠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진료, 건강 보호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아주 다품종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앞으로 가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이라는 것이 2019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올해 저 법에 근거해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표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결국 R&D 투자 확대와 국산 의료기 사용 활성화,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인공지능, 디지털 등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속한 시장 진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도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규제 때문에 속타는 의료기기, 인허가 받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규제 자체가 그러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없을 수 있느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는 선진국에서는 다 존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고요. 그리고 뒤에서 또 나오는 이런 이제 건강보험 이슈, 허가 받으면 뭐하냐? 신의료 기술 평가 통과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건강보험에 대한 이슈도 결국 의료 선진국에서는 다 있는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 규제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렵고도 이제 적절하지 않겠지만, 이런 규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규제는 의료기기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아주 불가결한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규제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화를 성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 비즈니스의 사업화 과정을 보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떤 투자 심사위원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씩 정리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내가 제품을 개발하겠다.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혹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주고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일반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시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R&D를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을 해서 그렇게 이제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영업, 마케팅, 유통을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사업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이 개발된 솔루션을
사업하는 영업, 마케팅, 유통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 인허가, 또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약처 인허가는 결국 이 만들어진 제품이 국민에게 안전하게,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안전한지를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 제품이 되게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유효성에 대해서 식약처가 이제 임상시험이라든지 다른 외부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유효성이 정말 정확한 것이냐, 이거를 검토한 다음에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고요. 글로벌적으로 다 식약처 인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규제는 뭐 의료기기 사업에서 항상 있는 필수 불가결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 잘 아시겠지만 이 건강보험 제도가 없는 국가도 되게 많습니다. 뭐 개도국이라든지 후진국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이 없는데, 건강보험이 없는 국가에서는 이제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보면 병원 서비스가 미용실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개별 병원별로 뭐 감기 치료에 얼마, 무슨 수술에 얼마, 이렇게 가격을 정하고 있고요. 환자들이 그 가격을 억셉해서 진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진료를 받는 것이고, 그 가격 뭐 비싸거나 서비스가 내 마음에 안 듭니다라고 해서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의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 그런 이제 영역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몸이 아프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대등한 당사자 간의 협상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없으면 환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아주 비싼 가격에 받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제도가 발달하는 거죠. 보험사들이 와서 일반 환자들에게는 우리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그러면 그 협상을 우리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만나서 이 필요한 진료를 하시고, 그 가격은 너무 높다, 가격 협상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건강보험사의 역할을 민간에게 맡긴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식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보험사들이 이런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병원과 협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건강보험사를, 국가의 하나의 건강보험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그쪽에 이제 강제 가입을 하도록 하고, 그쪽에 이제 보험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그 건강보험공단 그 밑에 이제 같이 업무를 하는 심사평가원에서 이런 의료비 협상이라든지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든지 이런 협상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 비즈니스에서는 건강보험 쪽 이제 규제라든지 제도도 저희가 빼놓지 말고 챙겨야 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해서 사업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쭉 시계열적으로 배열을 해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R&D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식약처 인허가 단계입니다. 식약처 인허가 단계에서는 뭐 우리가 개발한 제품의 뭐 등급이 어떻게 되는가, 비교 가능한 동등 제품이 하는지, 아니면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검토해야 하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뭐 편의적으로 스트래티지 A라고 부르고, 그리고 인허가를 받게 된다면 이제 건강보험 쪽 제도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뭐 치료 재료인지 의료 장비인지, 그리고 치료 재료인 경우에는 행위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포함이 별도 보상이 가능한 건지,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의 대상 목적 방법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럼 보험급여화를 위한 임상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비급여를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R&D가 끝나면 인허가하고 건강보험 이 두 단계를 넘어가는데, 이 두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임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의 영역이고, 이 과학은 임상 근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 근거에 있어서 최적의 임상 근거를 창출하는 전략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임상 근거 뭐 그냥 다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임상 근거를 하나 내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는 점에서 무작정 많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임상 근거를 창출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제도인데요.
허가 절차 흐름도라고 해서 식약처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1, 2, 3, 4등급 등급을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맨 처음 중요한 것이 이제 의료기기 해당 여부인데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임의로 다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정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약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법에 따른 정의를 보시면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각호를 보시면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서 이 정의에 해당을 하면 의료기기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정의가 되게 뭐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의료기기고 뭐가 의료기기가 아닌지 좀 애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이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 이 식약처가 개별적으로 또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고요. 제가 이게 발표 장표에는 지금 가이드라인 캡처를 잘못 해놨네요. 이 인공지능 의료기기 뭐 인허가 가이드라인인데 제가 좀 캡처를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두 가지 점이 중요하다라고 식약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장하는지 여부 이 두 개의 판단 기준을 아주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장하는 그런 컨셉의 의료 제품이라면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라고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시도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개발을 하시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시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개발하신 제품이 의료기기 여부가 좀 불분명하다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식약처에 뭐 유권 해석을 신청한다든지 이게 이제 의료기기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기에 해당을 하게 되면 이제 의료기기 등급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1등급부터 4등급인데요. 1등급부터 4등급을 보시면 뭐 대부분 뭐 글로벌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뭐 3개 등급으로 구분하든 아니면 4개 등급으로 구분하든 대부분 이제 잠재적인 위해성을 기준으로 1, 2, 3, 4등급을 구분하고 있고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제품,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제품, 3등급은 중등도 잠재적 위해성, 4등급은 몸에 뭐 이식한다든지 침습하는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잠재적 위해성이 높을수록 뭐 인허가 단계에서 안전성 이슈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인허가 절차 더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등급이 분류되고 나면 여기에 보시면 뭐 1등급은 신고라서 제가 제외를 했고요. 2등급 아니면 3, 4등급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임상시험 자료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각종 외부 이제 시험 성적 테스트 자료 같은 것을 식약처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을 해서 기술 문서 심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개발 의료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식약처와 협의를 해서 임상시험 계획을 디자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임상시험을 거친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인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치료재료가 있는데 치료재료는 예외적으로 별도 보상을 하는 항목이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행위하고 약재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는 약 그리고 주사제가 약재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행위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개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약하고 주사제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개별 행위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행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 업무량하고 진료비용, 위험도가 있는데 진료비용에 보시면 장비비하고 재료비가 있고 저희 개발한 의료기기들은 저 진료비용에 장비비하고 재료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의료기기 자체에서 보험이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의료기기 자체가 아니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에서 원칙적으로 보험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개발 업체들은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어떤 행위로 구성이 될 것인지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 행위에 포함되는데 재료비의 금액이 행위의 전체 금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거나 이거는 별도 보상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보건복지부가 판단을 하게 되면 별도 치료 재료 보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치료 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에 내어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외라고 볼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료행위 치료재료 쪽의 이제 대원칙이 보시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항목은 요양급여 대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의약품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급여로서 등재된 것이 요양급여 대상이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관리하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식약처는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에 비급여로 쓸 수 있습니다. 급여 여부를 이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급여가 되면 그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네거티브 리스트인데 여기에 보시면 의료행위 부분은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모두 요양급여 대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보시면 보건복지부령에 보시면 비급여 대상인 것을 쭉 열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외된 것은 다 요양급여 대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시면 비급여 대상이 있고 급여도 당연히 급여 목록이라는 게 있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줄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한 거지만 비급여 대상 규정이 있고요. 급여 대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상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여기 장표에 나오는 빗금친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들이 저 빗금친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빗금친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니다 보니까 어느 쪽도 청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의료기기 개발해가지고 허가도 받았는데 아무 비급여도 청구 못하고 급여도 청구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 청구를 위해서도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신의료기술 평가 통과라든지 아니면 평가 이후에 신의료기술 제도라든지 혁신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 등재 절차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식약처 인허가를 받으면 이제 1단계를 거친 것이고요. 2단계는 심평원에서 요양급여 비급여 등재 여부 확인인데 결국 급여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그런 단계이고요. 이 두 곳의 다 확인 결과 두 곳 다 포함이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게 되고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서는 신의료기술 정말 이게 현장 도입이 가능한가? 즉 이제 우리나라가 별도 뭐 급여 코드든 비급여 코드를 만들어줄 정도로 보편적인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 검토를 거쳐서 통과를 하게 되면 4단계로 넘어가서 심평원에서 다시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4단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이 품목에 대해서 급여로 할 것인지 비급여로 할 것인지 급여로 한다면 얼마를 급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단계를 다시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보험 등재 절차나 이런 이제 제도가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해외에서도 실제 이제 보험 담당자들이 설명하는 장표인데 마켓 어서리제이션이 식약처 인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켓 어서리제이션이 결국 리임버스먼트나 마켓 액세스, 시장에 진입하거나 이제 보험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시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포스 허들이라고 해서 보험까지도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허들이 퀄리티,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 제조업을 위한 뭐 GMP 인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 허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세이프티가 개발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허들이고, 세 번째 허들이 이피커시, 개발한 제품의 유효성에 대한 허들이고요. 이거를 넘고 나면 이제 뭐 FDA 같은 식약처 인허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 네 번째 허들이 바로 리임버스먼트.
이고 이 리임버스먼트까지 다 통과를 해야 시장 진입하고 시장에서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험 등재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뭐 2단계 심평원의 요양급여, 비급여 등재 여부 확인 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료기기 자체를 우리가 보험을 해주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이 의료기기를 사용한 신청 행위의 사용 대상, 사용 목적, 사용 방법의 행위가 기존의 급여 항목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하고 동등하거나 유사한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이 검토를 할 때는 사용 신청 행위와 기존 이제 급여 비급여 항목의 행위에 있어서 대상 목적 방법의 유사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사하다라고 판정이 된다면 기존 기술 결정이 나게 되고 그쪽 급여 대상이든 비급여 대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이 되게 되고요. 이런 유사성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결국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서 3단계 이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네카라고 불리는 곳에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3단계로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3단계 네카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신의료기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 제도상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일단 비급여로 뭐 4단계 이제 급여 적정성 평가가 남아 있긴 하지만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얼마로 할지 4단계에서 급여를 얼마 할지에 대한 4단계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주 이제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치우침 없이 검색 분석 고찰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론을 취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대상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의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개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세상에 없던 의료기기가 나타난 거다 보니까 이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론으로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할 정도의 임상적 문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세상에 나왔고 그에 따라서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건 이제 또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고 뭐 그 부분이 이제 이런 상당한 이제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인정되기까지 임상 근거가 단순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임상 근거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중간적 제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 혁신의료 기술 제도, 그리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 뭐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뭐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뭐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는 혁신의료기기 심사하고 혁신의료기술 평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심평원의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단계 세 가지를 이제 통합해서 신청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는 평가 유예 제도와 혁신의료기술 제도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제도를 이해를 해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시장 진입하고 충분한 임상 근거를 축적한 다음에 이제 본급여가 되기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거치는 그런 트랙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 4단계 심평원의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평가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4단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4단계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심평원 자료에 보면 1단계는 안전성 유효성 확인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확인을 통해 가지고 거치게 될 것이고요. 2단계는 급여 적정성 평가 3단계는 비용 효과성이나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는 경제성 평가 등을 진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진행을 해서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 그리고 급여로 한다면 결국 얼마로 할지 이게 이제 상대가치 점수고요. 그리고 그 급여 점수가 정해지고 나면 본인 부담률은 얼마로 할지 예를 들어 선별급여로 한다면 본인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최종 결정된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가지고 전체 국민들에게 이제 공지가 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개발을 한 다음에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절차와 규제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첫 번째 보셨던 의료기기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 단계는 이제 관련된 법이 의료기기 법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 있어서 심평원의 요양급여 비급여 등재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법이고요.
3단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는 의료법에 있고 마지막 4단계의 경제성 및 급여 적성 평가는 건강보험법에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있고요. 이런 과정이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이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제도는 다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뭐 개도국에도 당연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인허가 제도는 보통 가지고 있고요. 건강보험이 제대로 셋업이 안 된 경우는 있지만 의료기 인허가 제도는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규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신개발 의료기기가 사업화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막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의료인공지능 쪽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에 대한 사례고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뷰노의 디카스 사례입니다. 디카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 달에 AI 의료기기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술, 뭐 정확하게는 이제 평가 이외 신의료기술로 선정이 돼서 22년 8월 1일부터 비급여 청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시장에 진입한 그런 제품입니다. 뭐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병동 입원 환자의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일반 병동에서 이제 입원 환자의 그런 심정지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라는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뷰노에서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 기술로서 극복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뷰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이라는 이런 네 가지 활력 징후를 뷰노가 개발한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심정지 발생 위험도 점수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들을 미리 선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AI 의료기기가 심정지 발생 위험도라는 점수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점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 환경에서는 없었던 점수다 보니까 이 점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이 점수가 정말 맞는 거야 라는 퀘스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이 점수가 정말 신뢰도 높은 점수라는 거는 임상 근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 나가야 됩니다. 뷰노는 보시면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이 점수가 의미 있고 믿어도 되는 점수다, 유효성이 있는 점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기서 발표한 논문 외에도 임상시험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이 점수가 신뢰성 있는 점수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런 입증이 중요한 것은 결국 인허가뿐만 아니라 뒤에 보험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임상 근거를 제출해서 과학적인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지금 뷰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단계 신의료기술 평가 단계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이제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평가 유예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 이 평가 유예도 시장에 진입하면 이렇게 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용 목적과 대상이 뭐고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고 대상 의료기기가 뭐고 그에 따라서 평가 유예로서 비급여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고시가 나오게 되고 이 고시에 따라서 병원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혁신통합심사, 혁신의료기기, 혁신의료기술 통합심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마찬가지로 의료인공지능 제품의 JAK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 뇌경색 진단 솔루션 제품이고요. 통합심사로서 1호 선정돼 가지고 이제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통합심사도 마찬가지로 선정이 되면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행위명 자체가 자기 공명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행위이고요. 사용 목적은 뇌경색 유형 판별을 통한 진단 보조이고 사용 대상은 뭐 뇌경색 환자, 사용 방법 이렇게 쭉 기재가 되어 있고 사용 기간과 실시 기간에 대해서도 고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이 혁신 통합 같은 경우에는 혁신 의료기술 뭐 비급여 상한 같은 것들이 복지부에서 또 정하기도 합니다. 평가 유예 제도와는 또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급여 뭐 수가 상한이 얼마로 책정될 예정이다라는 뭐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뷰노도 아마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에 현재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매출을 올리면 수익을 내면서 임상 근거를 더더욱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JK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사를 보시면 뭐 100곳 가까이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걸로 볼 때 많은 의료기관에 도입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가까운 장래에는 수익을 내고 임상 근거를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저희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의료기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R&D에서 그쳐서는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진입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인 인허가, 보험까지도 기획 단계부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이렇게 인허가와 보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백데이터인 임상 근거에 대해서도 임상 근거를 창출하고 축적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은 신개발 의료기기를 이제 연구 개발을 하시거나 사업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스트래티지 A, B, C 전략을 또 고민을 하시고, 물론 이제 R&D에 대한 전략도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그것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서 사업화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제 최적의 사업화 타이밍을 계산하시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즈니스 어프로치인데요. 이건 그냥 참고처럼 말씀드리면, 저렇게까지 시장 진입을 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제품에 있어서 어떤 제품이 적절할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의학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의료기기인데 의학적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의학적 가치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임상 근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병원을 상대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B2B 산업이고 ROI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투자 대비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이고, 이 보상은 뭐 보험급여나 비급여를 통한 직접 보상일 수도 있고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같은 간접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의학적 가치하고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두 개가 이제 아주 탄탄하게 입증이 된다면 그 다음은 영업, 마케팅 그리고 이제 유통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이제 의료기기 사업화하고 규제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강연은 저희가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 활동으로서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내용과 혹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